334페이지요. 부동산 거래 신고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가 되셔가지고 차리시잖아요. 차리시면 대한민국의 모든 부동산이 거래되는 것을 나라에서 좀 알고 싶어한다라는 개념으로 좀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거민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려면 거민을 받아서 부동산 거래를 하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게 더 간소화됐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부분이 생기면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거래된 거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시면요, 실제 거래 가액이 등기부 등본에 아예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지금 뭐 2번, 3번 매매된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등기부 한번 떼어보시면 매매 목록이 나오면 아예 따로 보셔도 되고, 바로 전에 지금 현 소유자가 그 아파트를 얼마에 취득했는지가 금액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 등기부 등본에 기재가 되고요. 그리고 이 부동산 거래 신고의 의무자, 신고를 해야 될 사람은 기본적으로 누굴까요? 우리가 부동산 거래라는 것 자체는, 그죠? 지금은 공인중개사가 다 맡아서 하는 게 보편화되어 있지만, 기본 개념으로 생각하면 어떤가요? 거래 당사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건 당사자가 하게 되어 있다라고 전제를 하시고요. 하지만 부동산 거래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중간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대부분 끼게 되죠. 그죠?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부동산 거래를 했다라고 했을 경우는 그때 신고 의무자는 누가 되냐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다 전반적으로 살펴본다면, 내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아파트를 샀다 라는 시스템에서 보면 거래계약서를 작성을 하시죠. 거래계약서를 작성을 하시고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신고를 개업 공인중개사가 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거래 신고를 할 때 상식적으로 한번 따져보실게요. 거래 신고를 한다라고 하면 어떤 거 신고를 해야 되겠어요? 그 소재지, 그죠? 뻔합니다. 계약서에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때 뭘 보고 쓰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수가 있을까요? 계약서만 있으면, 그죠? 계약서만 있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다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거래에 대한 내용을 걷다가 집어 넣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작성을 할 때는 거래 계약서를 기본으로 해서 거래 계약서의 내용을 신고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셔가지고 334페이지 목적 보시면, 이 법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경제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보셨어요? 공인중개사법에서 보셨죠? 부동산 거래 신고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우리가 배우신 공인중개사법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이렇게 했었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게 분리가 돼서 부동산 거래 신고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분리를 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목적 자체는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데서 뒤에 거는 같이 공통적으로 걸립니다. 근데 뭐가 다를까요? 앞에 내용이 좀 달라지겠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뭐였어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서, 그죠?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해서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겠어요? 중간 내용이 대상이 부동산 거래 및 신고, 허가에 관한 사항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거나 부동산 중개업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한 부동산
거래에 대한 거 있죠. 거래 질서를 확립을 한다라고 되겠습니다. 그죠?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을 해서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문제가 뭐가 되겠어요? 제가 이 1조를 알려드린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앞에 공인중개사법에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죠? 헷갈리겠죠? 왜? 분명히 본 말이잖아. 그죠?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이란 말 자체를요, 여러분들이, 난 충분히 공인중개사법을 공부를 했는데, 부동산 거래 질서의 확립이란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는 과감하게 그게 아니다라고 하시면 좋은데, 분명 들어보셨거든, 어디서. 그죠? 어디서 나오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죠? 다른 집에서 나왔어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에 대해서 틀린 걸 골라라 라고 할 때, 부동산 거래 질서의 확립이란 말이 나오면 바로 체크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부동산이란 말을 잘 사용을 했나요? 안 했나요? 부동산이란 말 잘 사용을 안 했어요. 생각보다. 그죠? 부동산이란 말 제가 한 적도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대신에 무슨 말을 많이 사용했나요? 중개, 대상물이라는 말을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맞죠? 공인중개사법에서는요, 제3조에 중개, 대상물이라는 게 나와서 그거에 대한 중요성도 말씀드렸고, 그거에 대한 내용만 따졌었다는 얘기죠.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중개, 대상물이 타여나오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법에서는 정의를 부동산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의 부동산과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대상물은 같은 거다, 다른 거다. 일정 부분은 겹치지만 정의를 따져보면 조금 다르죠. 이 법에서 얘기할 때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동산이란 뭐라 그랬어요? 토지 또는 건축물. 그죠? 공인중개사법은 뭐예요? 토지 또는 건축물, 그 위에 정착물. 그죠? 공장재단, 광업재단, 임목. 그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좀 범위가 살짝 다르죠? 근데 이 법에 대해서는 왜 그럴까요?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부동산이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얘기하고 부동산 등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고 거래 당사자란 매수인과 매도인이고 외국인을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이고요. 외국 법령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고요. 그리고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있지 아니한 개인 또는 개인, 자인, 법인 또는 단체니까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란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그죠? 개인일 경우.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가 사람이나 혹은 외국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군의 2분의 1 이상,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외국, 정부, 국제, 기구. 즉, 외국인을 얘기하면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기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 이게 기본이죠. 그 다음은 뭐예요? 계속 뭐가 나와요? 2분의 1이죠? 반 이상의 결론은 뭐예요? 반 이상이 우리나라 국적 없는 사람. 그죠? 아니면 자본금을 2분의 1 이상 투자하거나 그 회사를 움직였어요. 우리 중개법에서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얘기할 때 사원 또는 임원 얘기 맨날 나왔죠? 사원 또는 임원이 결국은 뭐라 그랬어요? 의결권을 가지고 있거나 자본금을 투자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반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경우 외국인 등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당연히 외국 정부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이런 거는 뭐 여지가 없죠. 논할 여지가 없잖아요. 당연히 딱 봐도 외국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결국 결론은 똑같죠?
공인중개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양자를 비교를 해보면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 부동산 거래신고법은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 결론은 똑같고요. 공민경제고. 그죠? 거기만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죠. 당연히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은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신고법은 부동산 거래신고허가. 이 두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넘기시면, 쭉 넘기시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중요한 게요. 거래 계약이 체결된 후 며칠? 60일.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체결일로부터 60일. 그러면 6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등 앞에서 다뤘죠? 토지와 건축물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동산이 있는 곳. 그죠? 여러분들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시면 전국 어디에 있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중개하실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세종에서 하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물건을 팔았어요. 그죠? 그러면 부동산 거래신고는 어디 가서 하셔야 돼요? 서울 가서 하셔야 돼요. 그죠? 실제로는 서울 갈까요? 안 가겠죠. 서울 안 가고 인터넷 신고하시니까 여기서 서울에 있는 그 소재지를 찾아가서 그 소재지가 있는 시군구 부동산 거래 신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서 신고를 하시게 된다. 그죠? 단 여러분들이 서울에 있는 물건을 중개를 하시고 중개 수수료를 받으셔요. 그러면 어디 기준으로 받으셔야 돼요? 서울? 세종이죠. 중개 수수료는 누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받는 거니까 내가 있는 곳이 더 우선을 하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뭘 신고한다? 거래 대상을 신고하는 거니까 거래 대상이 있는 곳에 가서 신고를 하셔라. 그죠? 그 다음에 법에 보시면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한다라고 되어 있죠. 공동이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공동은 누구예요? 거래 당사자죠. 기본은 누가 신고한다? 거래계약을 체결한 매도인,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거래 당사자는 일방이니까 뭐 사든지 팔든지죠. 매도인 혹은 매수인이 국가, 지방단체 혹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된다. 그죠? 사거나 팔거나 한쪽 일방이 국가 등일 경우에는 누가 신고한다? 국가 등이 신고를 해라. 그러면 신고를 해야 될 것은 부동산의 매매계약, 부동산은 아까 앞에서 정의했죠? 토지 및 건축물, 그 다음에 택조법이나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그 다음에 다음 각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 매매계약. 이건 뭐냐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것, 도정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어떻게 해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라. 아시겠죠? 그 다음에 기본은 거래 당사자인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공동으로 신고하게 돼 있죠. 근데 만약에 그 둘 중에 한 명이 나는 신고 안 하겠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나도 신고를 못 하나요? 안 되겠죠. 나는 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제가 안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의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에 정하는 바라서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도 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기본적으로는 거래 당사자 2명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그랬죠?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공인중개사가 껴서
계약서를 작성을 했을 경우에는 누가 신고해라?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라. 만약에 공동중개를 했다. 그럼 어떻게 해라? 공동중개를 한 모든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아시겠죠? 그러면 인터넷으로 우리가 신고한다 그랬죠?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면 예를 들어서 저도 공인중개사고 공인중개사잖아요. 두 분의 거래 당사자가 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미음자가 만들어졌죠? 그럼 제가 신고서를 작성은 누군가 한 명이 해야 되잖아. 그죠? 제가 작성을 막 했어요. 작성을 하고 전자서명을 하죠. 인증서로 사인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랑 같이 공동중개를 한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제가 작성해 놨으니까 사인하세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분은 어때요? 그 소재지에 있는 부동산 거래신고 사이트를 들어가서 본인 명의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작성 중 란에 제가 작성하는 게 탁 떠요. 그러면 거기다가 서명 딱 하시면 딴 거 하실 거 없어요. 원래는 어때요? 공식적으로는 제가 작성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신고서를 다시 봐야 되겠죠? 신고서를 잘 보고 서명을 하시게 되면 공동으로 신고를 하게 된 것이 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항부터 3항까지 신고를 받았어요. 신고관청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접수를 받았잖아요. 접수를 받으면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지체 없이 그 신고서를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하고 신고 필증을 교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만 뭘 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거래 신고 언제 할까요? 대부분. 법에서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에요. 잔금일이 아니에요. 잔금일로 60일부터는 검인계약서는 예전에 잔금일로부터 60일이었어요. 계약이 다 완료된 후에 검인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 검인을 받을 때 검인 필증을 들고 가야 뭐가 되냐면 등기가 났다고. 그러니까 그게 다 보면 상식적으로 맞죠. 왜냐면 잔금 치르고 그죠? 서류 이전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검인계약 받고 그 계약서 검인 받은 거 가지고 등기소에 가면 등기를 내줬단 말이에요. 지금은 검인을 대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검인계약 의제라고 합니다. 검인계약서를 검인을 받았다라는 걸 의제해줘요.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도 잔금 치르고 60일이라고 봐야지 좀 개념이 맞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조금 개념을 다르게 잡으시는 게 뭐냐면 검인계약서는 그 계약이 종이됐을 때 그걸 들고 가서 확인만 받는 거라고 친다면 우리는요.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건 부동산 거래 신고가 발생한 것 자체를 알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계약한 후 60일에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잔금이요. 60일 이내에 끝나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많아요.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잔금이 60일 이내에 안 끝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3달, 4달씩 가기도 하거든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왜 그러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 필증이 나오는데 그 필증이 있어야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등기를 낼 수가 있어요. 등기를 낼 때 당연히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이 있어야 되거든. 그죠?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가 3개월, 4개월 있다 그러면 어때요? 뭐 등기도 그렇지만 어찌됐건 그 신고 필증을 들고 가야 된다. 근데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황이야. 그럼 계약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죠. 안 끝나는 상황이라도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 자체는 발생 사실만 그냥 알고 싶어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발생하자마자 60일 이내에 무조건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는 하셔야 되는데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셨다 손 치더라도 하고 나서 계약이 해약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해약했다고 또 신고하면 돼요. 아시겠죠? 거래 계약을 작성을 하시고요. 30일 있다가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이 계약은 해제됐다라고 다시 신고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그 계약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잔금 치르고 60일이 더 합리적이거든요. 왜냐면 계약이 딱 완벽하게 끝나야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필증도 나와요. 인터넷으로 뜨는 거예요. 출력을 하는 거예요. 필증도 출력을 하는데 아까 그 내용이 뭐냐면 신고를 하잖아요. 신고를 하게 되면 어차피 신고 내역에 대한 확인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내가 인터넷으로 만약 신고를 했다 손 치더라도 그 부동산 거래 신고는 결국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죠? 사람이라는 건 누굴 얘기해요? 신고 어디다 하니까 등록관청에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등록관청에 있는 소속 공무원이 하게 돼 있죠. 소속 공무원이 신고를 하면 그걸 보고 문제가 없다면 그거에 대해서 지체 없이 신고 필증을 주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관리하는 공무원의 컴퓨터는 어떻게 써요? 그게 알람이 뜨겠죠? 맞죠? 그 알람이 뜨면 그거에 대한 물리적인 부분만 확인을 합니다. 왜? 부동산 거래 신고는요, 등록관청에 있는 소속 공무원이 그걸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잖아요. 그 계약서의 진위, 제가요, 만약에 그냥 그죠? 아파트나 다 신고할 수 있어요. 하려고만 맘먹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 결국은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막 쓰는 거잖아요. 다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공무원이 확인하는 거는 그 주소지에 있는 공적 장부, 확인할 수 있는 부분,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얼마에 하고 있구나라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떠냐면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확인이. 그리고 가끔은요. 오늘 계약하고 한 달 후에 잔금이잖아요. 그럼 잔금 치를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신고필증 들고 가야지 이걸 등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은 급하게 신고서를 달라고 해요. 누가 달라고 그러겠어요? 법무사가 달라고 그러겠지. 법무사 등기해야 되니까. 공인중개사한테 와가지고 신고하셨냐? 신고필증 주셔라. 이 얘기를 합니다. 신고필증이 나오는 거는 어쩔 때는 금방 나오고 어쩔 때는 공무원이 자리를 비우거나, 그죠? 아니면 공무원이 그 알람을 보지 못하고 다른 업무가 바빠서. 이럴 경우는 바로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전화하면 됩니다. 그 담당하시는 그 공무원에게 전화를 해서 조금 급해서 그런데 그 확인 좀 부탁드린다. 그러면 바로 확인해줘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수정하면 되고. 아시겠죠? 그래서 공무원들은요, 민원에 대한 처리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대표적인 우리 등록할 때 얼마? 서면 통지 며칠이에요? 7일. 그죠?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받게 돼 있잖아요. 등록도 민원이잖아요. 그죠? 얘 같은 경우는 처리 기간이 어떻다? 지체 없이다. 보는 순간 바로 해줘서 별로 짜증 안 내요. 내가 신고하면. 그래서 이렇게 지체 없이 발급을 해야 되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거래 당사자가 서로 어떻게 했어요? 야, 신고는 좀 작게 하자. 이럴 수도 있겠죠. 다운으로. 그죠? 그죠? 거짓으로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죠? 왜? 개업공인중개사가, 그죠?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 둘을 두고 중개활동을 하게 되면 이 부동산 거래 신고는 누가 하게 돼 있어요? 공인중개사가 하게 돼 있죠? 그죠? 개업공인중개사가 하게 돼 있는데 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 당사자가 신고는 밑으로 하자. 거짓으로 하게 해 주시오라고 요구하는 행위. 그리고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같은 죄에 따른 신고 행위를 하는 행위. 신고 의무자가 아닌데 신고 의무자는 누구? 거래 당사자, 공인중개사. 그죠? 이런 사람이 아닌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으로 막 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그러니까 법률에서 제재를 해 놔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거짓으로 3조 때는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그죠? 조장, 방조. 요구, 조장, 방조. 그 다음에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하는 것. 이런 경우에는 금지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고요. 신고 내용은요. 국토부 장관은 신고받은 내용을 공시된 토지 및 주택가의 그 밖에 부동산 가격 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해.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케이스가 많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어때요? 일반적으로 쭉 나오죠.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의 핵심이거든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거짓으로 거래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즉 거짓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가 되잖아요. 근데 이러한 우리가 이거를 현실에서는 뭐라고 실거래가라고 부르잖아요. 실거래가를 많이 신고하게 한 이유는 뭘까요? 똑같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케이스가 있죠. 거래사례 비교법을 우리가 쓸 수가 있잖아요. 학교론에서 얘기하는. 그죠? 옆집이 3억에 팔았는데 우리 집은 1억에 팔았어요. 이거는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어때요? 한 방에 알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전산 등록을 해놓으면요, 똑같은 단지에 있는 아파트인데 어떤 아이는 3억, 어떤 아이는 3억 3천, 어떤 아이는 2억 7천. 문제가 안 되죠? 그죠? 근데 어떤 아이가 갑자기 1억 딱 이랬어요. 그럼 이거는 뭐가요? 살살 냄새가 나죠? 그죠? 살살 냄새가 나니까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저해가 되는 요소니까 그런 것들은 찍어서 어때요? 조사해 볼 필요성도 좀 있겠죠?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전산 입력이 되니까, 그죠? 어느 정도 수준, 평균가액을 계산을 스모 프로그램으로 하면 되니까. 해서 그러한 시스템을 갖춰 놓으란 얘기예요. 이거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러한 신고를 받은 관청은 이렇게 검증을 한 다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관서장에게 직접 통보를 해야 되고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해당 신고 내용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 자유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건 뭘까요? 이거는 가격 신고에 관한 내용이죠? 그죠? 얼마의 신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결국은 뭐가 됩니까? 세금의 기본 자료가 되죠? 과세 자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과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양도세 같은 경우는 같은 경우. 그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잠시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세무서, 그죠? 지방관청, 의료보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와 아예 다른 공공기관은 얘네들의 데이터를 다 공유할 것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막상 어때요? 실제로 그렇지는 못하고 있어요, 아직은. 언젠간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개수수료 같은 부분도 부동산 거래 신고 무조건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크로스 체킹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무 신고한 거랑, 그죠? 거래 신고한 거랑 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검증의 절차, 검증 체계, 구축,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그래서 쭉 보시면 신고의 내용 조사, 신고관청도 보완하게 하거나 거래계약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 계약이 맞냐? 지금 337페이지 6조입니다. 신고관청, 신고를 받은 관청에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약간 의심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의심이 생길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팩트데이터를 좀 달라. 계약서나 거래 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달라라고 할 수 있고요.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에는 신고관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요.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 보고하여야 된다. 즉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데 의심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죠? 등록관청이니까 가장 미치죠. 등록관청이 시도지사한테 얘기하고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에게 또 얘기해서 어떻게 조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넘기셔서 338페이지 신고 의무자는 원칙은 공동 해놓으시면 되겠고요. 예외는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신고 대상은 부동산의 매매 계약입니다. 매매 계약이니까 임대차는 신고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새 놓으시는 건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매매만 해당이 되고요. 이렇게 부동산을 공급받았을 경우 하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얘네 세 가지 공통점은 뭐예요? 소유권 이전된 거죠? 소유권이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그죠? 소유권이 이전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셔라. 그죠? 그 다음에 339페이지에 보시면 거래계약이 체결된 후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이 아니라는 거에 주의한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잔금 지급일이 아니라고 했는데 잔금 지급부터 60일이었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그죠? 무조건 계약일로부터 60일이다. 신고는 시군구에 직접 방문하는 방문 신고와 전자 문서에 의한 인터넷 신고 두 가지가 다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당사자가 당연히 해야 되고 일방이 신고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일방이 신고를 할 경우에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왜 신고를 하지 않겠다라는 사유서를 제출을 하면 가능하고요. 중요한 건 신고서의 대출 대행도 있습니다. 신고서 대출 대행은 언제 할까요? 339페이지 읽으시죠. 신고서 제출 대행은 누가 할 경우? 응? 거래 당사자와 거래 당사자의 공동 신고와 거래 당사자 중 일방에 의한 신고의 경우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제출은 부동산 거래 신고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행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의 제출이죠. 맞나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지금은 신고서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신고서 자체를 대행해서 한다는 거예요. 제출을. 그죠? 그러면 제출을 대행한다는 건 작성은 누가 하는 건데? 그죠? 의무자가 했겠죠? 그죠? 그러면 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을 대행하려는 자는 신분 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고 다음에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자의 위임을 받으면 내가 신고서를 대신 제출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맞나요? 그러면 제출하는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만 밝혀주고 뭘 해야 돼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이에요.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 맞나요? 그러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위임한 거예요. 작성이 아니고. 그죠? 제출 자체를 위임했을 때는 자필 서명만 있으면 되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서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단 신분증 증명서 4번. 그러니까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실게요. 우리가요, 위임한다면 기본적으로 위임장이 들어간다. 그러고 우리가 아는 위임장은 뭐가 필요했어요? 인감이 필요했잖아요. 그죠? 그럼 요 부분은 지금 뭐가 나왔나요? 자필 서명이 나왔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내용이 다르잖아요. 맞죠? 자필 서명이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하다고 돼 있어요?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돼 있어요. 신분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나요? 신분증 필요한 경우는 별로 없죠? 남의 신분증 막 갖고 다니기가 뭐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 보세요.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에 대해서 무조건 공인중개사가 하게 돼 있으니까 신경 쓸 게 없는데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했을 경우에요. 그럼 이런 경우는 현실에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실질적으로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을 했지만 계약서에 공인중개사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직거래한 걸로 하자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직거래한 걸로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사자가 가서 둘이 쫓아가서 공동신고, 신고서 작성해서 한 사람이 가서 그걸 내갔어요.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데 우리야 부동산 거래 신고가 뭔지 잘 알잖아요. 이제 알게 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듣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가 뭔지도 모르죠. 그죠? 지금까지 거래하신 부동산에 대해서 거래 신고를 해보신 적도 별로 없을 거란 말이에요. 거의 없을 거란 말이에요. 다 누가 하니까? 공인중개사 아니면 법무사가 했어요. 그죠? 법무사가 거래 신고를 다 해줬다고요. 그럼 법무사가 위임을 받아갈 때 뭘 받아갔겠어요? 자필 서명 있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가져갔을 거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법무사가 위임을 받아서 할 경우 자필 서명이 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갖고 가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대신 해 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근데 개업공인사가 꼈는데 대행을 위임을 한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개업공인중개사에 의한 신고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된다. 서명 또는 날인이요. 이건 시험에 안 나오겠죠. 그죠? 우리 계약서에서는 맨날 서명 및 날인했잖아요. 그죠? 지금은 뭐예요? 서명 및 아니고 서명 또는 날인이죠.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서 신고관청에 제출. 이거 오프라인 얘기죠. 그죠?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불필요하다. 왜 그럴까요? 계약서에 공인중개사가 들어갔으면 공인중개사가 더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거래 당사자가 없어도 족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의 서명 또는 날인으로 신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거마저도 제출 대행, 지금은 아까는 거래 당사자를 지금 대행하는 거였잖아요. 맞죠? 지금은 누구 대행하는 거예요? 작성의 의무와 지금 제출의 대행이 달라요. 아까는 거래 당사자가 작성을 해야 돼서 누가 제출해? 이해하기 편하게 법무사가 제출한다고 했죠. 지금은 뭐예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작성을 하고 그 작성한 걸 지금 대행해서 제출을 하는 거잖아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응? 소속 공인중개사. 그죠? 소속 공인중개사가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신해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중개보조원은 된다 그랬나요? 안 된다 그랬나요? 안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이 만약에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뭐밖에 없을까요? 공인중개사를 대신해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를 대신해서. 그죠? 그 상황밖에 없겠죠? 맞죠? 거래 당사자에 대해서는 누구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냥 위임받은 자라고 했을 때 거기는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인도 되니까 맨날 법무사 사무장이 대행해서 갔다 그랬잖아요. 거래 당사자를 대신 제출할 때는. 하지만 신고의 의무가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있을 경우에는 누구만 대신해서 제출할 수 있는 거예요? 소속 공인중개사만. 아시겠죠?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대신해서 제출을 할 때는 서류가 뭐가 필요할까요? 아까는 어땠어요? 거래 당사자를 대신해서 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거래 당사자의 신분증, 자필서명 있는 위임장 두 가지 필요하다 그랬죠?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해야 되는데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를 대신할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다? 필요한 게 없어요. 아시겠죠? 뭐만 있으면 돼요? 내 신분증, 소속 공인중개사 신분증. 아까도 위임할 때 어땠어요? 거래 당사자를 대신해서 제출할 때는 제출하는 사람의 신분증 보여주라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래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과 자필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공인중개사를 대신할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거래 당사자와 개업 공인중개사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고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와 부동산 거래 신고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할 수가 없다. 그죠? 그러면 일방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전자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일방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같이는 가능하겠네요? 그죠? 같이는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만 부동산 거래 신고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인도 부동산 거래 신고 사이트를 이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본인 확인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발급받은 인증서, 은행 인증서 있죠? 그거 들고 들어가서 본인이 직접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하시고 서명 날인하신 다음에 내가 파는 사람이라면 사는 사람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부동산 거래 신고 해놨으니까 그 사이트 들어가서 서명하세요 라고 하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는 개업 공인중개사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 사이트를, 전자신고를. 아시겠죠? 근데 일방으로 신고할 때는 사이서도 제출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어떤 증명을 해야 될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방이 신고를 할 경우에는 방문신고만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신고필증은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하고요.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는 검인을 받은 걸로 보니까 신고필증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등기를 할 수 있다. 신고사항은요, 내용에 보시면 이거는 뭘 보고 작성하면 끝난다 그랬어요. 다른 거 볼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계약사항 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없겠죠. 매수인 매도인 인적사항,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 다 있겠죠.
그 다음에 거래 대상 부동산의 위치, 종류, 면적, 실제 거래 가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조건이나 기한. 그죠?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사항. 읽어보시니까 어때요? 다 외우면 좋겠지만 다 외우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상황은 우리가 계약서에 뭐가 써 있는지만 안다면, 그죠? 부동산 거래 신고도 그냥 쫓아가겠죠? 우리 시험은 뭐예요? 이거 다 쓰라고 하는 분 안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와요? 이 중에 아닌 것은 고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지 않은 것들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의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거래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그죠?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계약 해제됐어요 라고 신고하시면 된다 그랬죠?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변경신고도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정정신청, 변경신청 이런 거죠. 다 마찬가지로 변경신고사유부터 보시면 거래 지분이나 이런 것들, 거래금액, 중도금, 지급일 뭐 이런 거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정정은 잘못된 걸 바로 잡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내용이 조금만 더 할게요.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정정 신청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지행위 이건 중요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어떻게 요구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그죠?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요구하는 사람이니까 거래 당사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앞에 뭐라고 붙었어요? 누구든지. 그죠? 누구든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거짓으로 신고를 요구하면 안 되고, 그죠? 신고 의무자. 제가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거짓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쭉 넘겨보시고요. 내용이 겹치니까. 그 다음에 신고 내용 조사까지. 근데 신고 내용 조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고를 했는데 영 이상한 거예요. 다 3억인데. 그죠? 다 3억인데 이 아파트만 1억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신고 내용을 조사를 해서 신고받은 내용이 좀 이상하다. 그죠? 그럼 그거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관련 자료를 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관련 자료가 어떻게 돼 있냐면, 거래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증명 자료는 거래대금을 입금한 입금표나 통장 사본이나, 그죠? 대출을 받았다라든지 아니면 정기예금을 이건 뭐예요?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지금 확인하는 거죠? 맞죠? 신고를 했는데 금액이 작다든지 아니면 살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죠? 만으로 20살인데 아파트를 지금 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이 뭔 돈으로 샀냐라는 거 따져봐야 되겠죠? 100% 어때요? 느낌상. 부모가 증여한 거잖아. 불법 증여한 같은 느낌 나잖아요. 10억짜리를 샀는데, 부동산 10억짜리를 샀는데 나이가 20살밖에 안 됐어요. 그럼 이거는 바로 걸리지 않겠어요? 그죠? 아닌가요? 20살이면 충분한가? 10억 벌기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놓으니까 부동산 거래 질서의 확립이잖아요. 증여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 대금 같은 경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해야 되고, 이 신고 내용을 조사하는 데는 아까 한 단계씩 위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 원 이하 제재 345페이지 보시면, 제재는 3천만 원짜리는 뭘까요? 거래대금 지급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이런 자의 경우는 아마 3천만 원의 과태료에 물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뭐가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아까 금지행위였죠? 금지행위를 할 경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고요. 6조를 위반했다. 6조가 신고내용 조사죠. 신고내용 조사를 위반해서 거짓으로 아까 제출을 안 하면 뭐예요? 아주 나쁜 놈이고, 거짓으로 제출하면 그냥 나쁜 놈이에요. 맞죠? 제출을 아예 안 하는 놈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거짓으로 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넘기시겠습니다. 신고서를 거짓으로 한 자, 3조에 나오는 내용일 경우에는 이 기존에는 취득세 3배는 헷갈렸는데요.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신고관청에서 부과 징수하겠죠? 그죠? 신고관청에서 부과 징수를 하는데 신고관청은 부과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하는 개업공인중개사를 관할하는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신고관청하고 등록관청 얘기가 다르죠? 아까 어땠어요? 세종시는 등록관청이고, 그죠? 서울 강남구는 신고관청이죠? 똑같이 시군구지만, 그죠? 위치가 다르죠? 맞아요?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서울에 사는 거죠? 맞죠? 그 부동산이 서울에 있으니까. 하지만 신고관청에서 우리가 있는 등록관청에다 그걸 통보해주는 이유는 뭘까요? 어쨌든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행정처분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또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우리 앞에서도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통보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는요, 부과 기준 금액의 50%의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과태료, 이건 무슨 얘기냐면 500만 원 이하잖아요. 그러면 750만 원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500만 원 이하에서 아까 우리 정지할 때도 3월짜리 있고 6월짜리 있고 막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 적용해 놓은 거는. 그죠? 그러니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니까 300만 원짜리 과태료 해당 사유가 됐다라고 치자고요. 됐어도 50%의 범위 내에서 늘릴 수 있으니까 450만 원까지 가능도 하다는 얘기죠. 근데 원래 500만 원이야. 원래 500만 원짜리는 500만 원을 넘으면 안 되니까 늘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하면 과태료는 암만 많이 받아도 500만 원을 넘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일 경우에는 5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3천만 원 넘을 수가 없고 취득가액 100분의 5%짜리도 5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 그죠? 다음에 이게요, 지금 여러분들은 워낙 법 없이도 사시는 분들이라 이런 걸 잘 안 하시잖아요. 거짓으로 신고한다든지, 그죠? 과태료 받는다든지 이런 걸 해보신 적이 없어서 그렇지만 많이 있을 경우에는 어떨까요? 나라에서도 자진 신고하거나 이러면 좀, 그죠? 뭔가에 대한 부분을 좀 제고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진 신고자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과태료를 감경 또는 또 면제할 수가 있다. 부과하고 자진 신고는 좀 다르긴 하죠. 그래서 자료 등을 제공하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고관청이 법 6조에 따라서 조사 시작 전에, 그죠? 위반 행위를 한 자가 신고관청에 단독으로 최초 자진 신고를 하고, 실제로 얘기하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조사를 하기 전이니까 나 너에 대해서 조사한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전이니까 뭐예요? 내가 거짓으로 해놓고, 그죠? 해놓고 너무 걸려 마음이. 그래가지고 자진 납세한 거죠. 이럴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한다. 언제까지? 조사 시작 전. 조사 시작 후 신고관청이 허위사실 신고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실히 협조한 경우. 이건 뭘까요? 신고관청에서 심증은 있는 거죠. 심증은 있는데 정확한 물증이 없어. 그래서 자료 요구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안 줘도 되는 상황? 뭐 이런 거는 없겠지만 어쨌든 성실하게 신고관청에서 조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성실하게 자료나 이런 거 따주면서 잘못했어요.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50% 감경을
준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자진신고하려는 부동산 등의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을 세법을 위반한 사실 등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신고관청에 통보된 경우, 이거는 뭘까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자체만 가지고, 그죠? 신고관청은 어디예요? 시군구잖아요. 시군구에서 확인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죠? 국세청이나 세법 있죠, 세법. 세법에 걸린 거예요. 세금 포탈로. 그죠? 그럴 수 있죠, 거꾸로.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이 사람이 세금 포탈을 했는데, 라고 거꾸로 시군구에다가 얘기해 준 거잖아요. 근데 저는 세금에 대한 부분 벌써 맞았죠? 법을 이걸 진짜 잘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야, 솔직히. 그죠? 원래 감경에 대한 걸 알고 있어야지 시군구에 쫓아가서, 나 잘못했어요. 자진납세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과태료 덜 받으려고. 법을 정말 아는 사람. 근데 이런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경받지? 못하는 거죠. 왜? 이미 걸렸는데 뭘. 그죠? 국세청에서 세금을 더 때렸다라고 할 때는 이미 다 걸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거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빌어봐야 용서 안 해주겠다는 얘기지. 아시겠죠? 다시 정리하면 어때요? 조사 전에 자진납세하면 어떻게 된다? 면제. 그죠? 조사했는데 아직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자진납세하면 50%. 그죠? 남이 벌써 걸려서 알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대상이 아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진신고한 날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3회를 초과하여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를 받았을 경우 1년에 3회를 초과하여 받은 거니까 어떻게 돼요? 4번이죠, 4번. 그죠? 그 다음에 자진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 및 위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죠? 맨 마지막 문장, 화살표가 중요합니다. 대통령령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공동으로 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해서에 대한 과태료 감면 규정은 없다. 그죠? 시험에 이런 게 나오겠죠? 예문 하나로 나오겠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까지 보셨고요. 네, 신고서 뒤에 보시면 쭉 나오죠? 350페이지. 보면 이 내용은 다 어디에 있다? 계약서에 있는 내용이 있다. 인터넷 신고할 때도요, 딱 요 모양으로 나옵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실 때도 요 모양으로 나와서 요 박스를 다 채워 놓으시면, 그죠?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뭐, 대토 받고 이런 것 때문에 종전 부동산이 있는데 종전 부동산이 없을 경우는 안 쓰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해제 등에 관해서 신고 필증, 뭐 이렇게 쭉 나오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많이 나왔죠, 그죠? 여기까지 보셨는데요. 다음 시간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관한 내용하고 그 뒤에 내용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